며칠 전 후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 저 이사가요. 조금 고개를 갸웃했던 것이 그 후배의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전에 겨우 구했던 저렴한 방에서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고 물었더니 후배는 시모키타자와로 간다고 했다.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이사 가고 싶은 동네 랭킹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던 집값은 물론 물가도 비싼 동네였다. 엄청나게 좋은 집을 발견했거든요. 후배는 꽤나 흥분한 상태로 자랑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그 엄청나게 좋은 집은 2층짜리 맨션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간 곳에서 가장 가까운 201호라고 했다. 그래서 그 201호실의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내가 묻자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즐겁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른 모든 방의 월세는 100만 원이 넘는데 201호실, 이 방 하나만이 월세 10만 원에 나와 있더라는 것이었다. 10%가 싼 것도 아니고 10%의 월세라니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다. 너무 이상한데? 그 월세가 10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인지도 의심스러운데 문제는 그게 정말 10만 원이라면 반드시 그런 가격이 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사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선배, 그래도 이렇게 싸고 좋은 집은 절대 없을 거니까 저 이사할 거예요. 나의 걱정 섞인 만류에도 후배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대답했다. 다음 날, 이 말도 안 되는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는 후배가 걱정되었던 나는 후배와 함께 계약 상담을 마쳤다는 그 부동산으로 함께 찾아갔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자는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기에 나는 앞뒤 다 자르고 이 방 문제 있는 방이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중개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습니다라며 곧바로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문제가 있는 방을 중개하면 어쩌자는 건지 조금 황당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정확한 사정을 알고 싶었다. 어떤 문제가 있는 방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집은 그러니까 이 방 201호실은 최근 1년 동안 4명의 세입자분이 들어가셨는데 모두 예외 없이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중개인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방 자체에 무슨 대단한 물리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하나같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후배가 상담하기 전 입주했던 4명 가운데 3명은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야반도주해버렸고 나머지 1명은 2주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망한 마지막 세입자의 상태가 매우 이상했는데 심장마비 같은 것이 아닌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방이었다. 그리하여 이 비싼 동네에서 파격적인 가격, 월세 10만 원에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꼭 저희와 계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사정 따위는 전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중개인은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마지막 영업 멘트까지 잊지 않았다. 나는 도저히 이런 방에 후배를 보낼 수 없어서 강하게 만류했지만 이미 후배는 주변이 부러워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을 계약하고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은 진행되었고 후배는 그 201호실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마친 다음 날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배, 이 방 역시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시계를 보니 2시 22분이었는데 뭔가 아래 1층 쪽에서 어린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시간에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나 해서 창문을 열고 아래를 보았더니 소리가 딱 사라지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우려는데 또 막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조용해지고 콩 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어요. 이거 뭔가 있다.
분명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다음날 다시 후배와 함께 부동산에 갔다. 중개인은 우리의 이야기에 놀라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커피를 내리더니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2층 높이의 건물 계단은 14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드물게 13단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계단이 13개인 집이 클레임도 많이 오고 문제도 많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이 주변에서 중개인이 아는 선에서 13단 계단의 집은 딱 2곳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후배가 이사간 시모키타자와의 집이었다.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고 다른 곳에서 들었다면 헛소리라고 할 말이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후배의 집으로 함께 가 계단을 세어보니 정말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은 13개였다. 좀 꺼림칙한데 위약금도 없다고 하셨으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때? 내 걱정에 후배는 애들 시끄러운 소리 좀 있는 대신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얼마든지 밤새도록 떠들어도 좋다며 그대로 계속 살겠다고 했다. 또 술자리 안주거리도 생기지 않겠냐며 실실 웃던 후배는 내게 꾸벅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사 이틀째 되는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다. 2시 22분에 잠에서 깼고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제와 달랐던 것은 아이들이 소리가 모두 사라진 후 들렸던 철판 울리는 소리가 이번에는 2번 들렸다고 했다. 그러더니 잠시 생각하던 후배는 훨씬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콩 거리던 소리, 그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소리 같아요. 어제는 1번, 오늘은 2번. 아무도 2주를 못 채우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거 계단이 13개니까 2주째에는 다 올라와서 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후배 나름대로 상황이 파악된 것인지 긴장한 목소리로 빠르게 설명했다. 그럼 내가 뭐 가타부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는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한 번 더 말을 하자 후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그 말은 즉 2주만 버티면 된다는 것 아닐까요? 결국 후배는 그대로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한 것이다. 다시 시간은 흘러 13일째 되는 날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후배의 목소리는 몇 주 전과 전혀 딴판이었다. 선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어제가 13일째 되는 날이었으니까 오늘만 넘기면 딱 14일, 2주가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어제만 달랐어요. 손을 떨고 있는 것인지 목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후배가 빠르게 말했다. 우선 침착하고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콩 식으로 들렸던 가벼운 발소리가 어제는 갑자기 여럿의 어른 발소리 같이 둔탁한 소리로 바뀌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밤새도록 방문을 쿵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고 했다. 저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이불 안에 숨어 있었어요. 저놈들이 들어오면 그때 그 사람처럼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당장 짐을 쌀게요. 그 소리의 정체가 뭐가 되었건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실해졌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사람 몇을 데리고 갈 테니 먼저 짐 싸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나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둘을 급하게 불러 그 집으로 향했다. 이 두 후배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내 부름에 나오긴 했지만 괜히 성가신 일에 엮이는 게 아닌가 하며 꽤나 불안해하는 눈치였고 나 역시 이게 맞는 일인가 하며 마음이 불편해서 가는 길에 가까이 있던 신사에 들러 부정을 막아준다고 하는 부적을 여러 장 사서 갔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후배는 반쯤 넋이 나가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괜히 시끄럽게 떠들며
그러게 사람 말 좀 들으면 살라는 둥 실없는 소리를 하며 함께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사갔던 부적은 일을 시작하기 전 방문부터 시작해서 전부 빠짐없이 붙였다. 해가 지기 전에 이사를 끝내고 싶었는데 혼자 사는 집이어도 이래저래 짐이 많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녁 7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바깥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나 가게 장사 등으로 밝은 편이었고 문제가 생겼던 시간인 2시까지는 꽤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얼추 끝이 보였기에 커피도 마셔가며 느긋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방안이 깜깜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들은 겁에 질렸다. 차단기의 위치는 살고 있던 후배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하게 소리쳤다. 야, 차단기, 빨리 전기 올려. 그러나 후배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고 내 날카로운 외침에 모두가 침묵하며 사방이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바닥 쪽에서 후배가 끄윽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겨우 어둠에 눈이 적응하여 어렴풋이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급히 소리가 들렸던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는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벌레처럼 웅크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 후배가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위험하다 싶어 쓰러져 있던 후배를 들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바깥으로 나갔다. 후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상태로 입만 뻐끔거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불렀고 후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후배가 실려간 병원으로 갔고 남아있던 우리는 그래도 현장 마무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머지 짐을 급히 정리하고 챙겨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사고를 당한 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주변이 깜깜해져 당황하던 그 시점에 후배는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의사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삼키신 것이냐는 말을 들어서 아니다, 그냥 이사를 위해 짐을 싸고 있었다고 대답하자 의사가 한숨을 쉬며 노란색 덩어리가 담긴 트레이를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구겨져 압축되어 있는 부적이 있었다고 한다. 영문을 모르겠으나 그 작아진 부적 덩어리가 후배의 목에 걸려 있던 것이다. 우리가 없었다면 그대로 질식해 사망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마치 그 4번째 세입자처럼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계단 개수는 몇 개인가요?